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사 건강과 식이치료를 전공한 윤서진입니다. 우리는 살을 빼기 위해서 식단을 고치고 운동을 하고 단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이 노력했는데 누군가는 쉽게 빠지고 누군가는 더 망가집니다. 왜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짜 다이어트가 왜 음식보다 이것에서 시작되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몇 가지 식습관, 사실은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방식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뭘 먹어야 살이 빠질까? 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보다 먼저 뭘 끊어야 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을 빼기 위해 좋은 걸 찾아왔습니다. 단백질을 더 먹고 야채를 챙기고 저탄수 음식이나 슈퍼푸드를 시도하죠. 하지만 정작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인 나쁜 음식을 끊지 않은 채로 좋은 것만 더하는 방식은 불이 난 집에 방향제를 뿌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는 어떤 재료가 가장 많이 들어있나요? 정제된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 액상과당, 믹스커피, 시판 소스, 이런 재료들이 여러분의 냉장고, 찬장, 배달의 반에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식단을 시도해도 결국 몸을 망가뜨리는 연료를 계속 넣고 계신 겁니다. 건강한 대사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독성 음식을 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체중 감량 때문이 아니라 세포를 살리고 장기를 회복시키며 무너진 대사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출발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몸속 청소의 첫 단계라고 부릅니다. 기름때에 낀 프라이팬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요리가 맛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성 식재료들을 덜어내야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리하자면 뭘 먹을까보다 먼저 뭘 끊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설탕, 밀가루, 가공유, 트랜스 지방 같은 독성 음식부터 정리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다이어트 전략은 더하기보다 빼기입니다. 몸을 바꾸고 싶다면 당연했던 식재료를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식재료, 바로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탕은 살만 좀 찌우는 거지. 뭐 그리 큰 문제야.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설탕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대사를 교란시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설탕을 구성하는 두 가지 성분 중 하나인 과당 프럭토스입니다. 과당, 간을 망가뜨리는 조용한 술. 자, 이건 좀 놀라실 수 있어요. 과당은 우리 몸에서 술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둘 다 간에서 해독되고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와 염증이 생기며 결국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먹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반복해서 간에 들어가면 간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이 과당을 지방으로 전환해 저장합니다. 그게 복부 지방이고 내장 지방이며 우리가 말하는 뱃살입니다. 당류가 만드는 조용한 대사 파괴. 이건 단순히 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을 올리고 요산을 증가시켜 통풍을 유발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 당뇨병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과도한 과당 섭취는 지방간, 고지혈증, 심장질환, 치매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늘고 있는 이유, 그 중심엔 가공음료, 믹스커피, 디저트, 시리얼, 드레싱 등의 숨겨진 당이 있습니다. 믹스커피, 단지 커피가 아닙니다. 특히 믹스커피, 이건 커피가 아니라 설탕물에 가깝습니다. 이 한 잔이 하루의 에너지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에 과당을 던져주는 고요한 공격입니다. 하루에 몇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단순한 커피 중독이 아니라
과당 중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설탕의 핵심 문제는 과당, 특히 정제된 형태의 과당입니다. 과당은 술처럼 간을 망가뜨리고 지방간과 체지방 축적을 유도합니다. 액상과당, 믹스커피, 디저트류, 가공음료, 시판 소스는 설탕 덩어리입니다. 당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간이 회복되고 체지방 대사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흔히 밀가루를 탄수화물의 하나로만 생각합니다. 빵, 면, 케이크, 튀김옷, 과자, 심지어 어묵과 시판 소스 속에도 밀가루는 당연하다는 듯 들어있죠. 하지만 이 익숙한 식재료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오늘 밀가루가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을 그리고 전신 시스템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몸에서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면역의 70% 이상이 장에서 시작되고 뇌와 장은 신경망으로 직접 연결돼 있으며 몸 전체의 대사, 염증,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중심축이 바로 장입니다. 그런데 이 장을 매일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물질이 바로 밀가루 속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은 밀가루를 반죽했을 때 쫄깃함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인데요. 이 글루텐이 장 안에 들어가면 우리 장벽의 문지기 기능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장벽은 원래 세포들이 마치 벽돌처럼 촘촘하게 결합돼 있어 몸에 필요한 영양소만 흡수되고 나쁜 물질은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글루텐은 이 벽돌들 사이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일종의 세포 접착제를 녹여버리는 거죠. 그 결과 원래 통과해서는 안 되는 독소나 염증 유발 물질들이 혈류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장누수리키걸라고 부릅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도 깨지고 면역 시스템은 혼란에 빠지며 결국 전신의 염증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먼저 피부, 아토피, 여드름, 만성 두드러기, 건선, 밀가루 섭취를 중단했더니 피부가 깨끗해졌다는 경험담, 과장이 아닙니다. 다음은 코와 기관지, 비염, 천식, 후비루 같은 알레르기성 증상도 장누수와 면역 교란으로 인해 악화됩니다. 심지어 관절염, 갑상선 질환, 만성 피로, 우울감, 뇌 안개의 증상들까지 장 기능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매일 먹는 밀가루 한 끼일 수도 있다는 것, 생각보다 무섭지 않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밀가루는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큽니다. 한 끼의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고 인슐린을 급격히 자극해서 지방 축적을 유도하고 대사를 쉽게 망가뜨립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먹는 밀가루 흰 식빵, 도넛, 과일잼 바른 토스트. 이건 하루의 대사 균형을 깨트리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후에 폭식, 졸림,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까지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밀가루가 무조건 해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섭취하는 밀가루는 과도하게 정제된 데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코 섭취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 반복적인 자극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장은 무너지고 면역이 흐트러지고 몸의 곳곳에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불편한 증상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혹시 최근 들어 자주 붓고 자주 피곤하고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살은 안 빠지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알 수 없는 두통이나 무기력이 반복된다면 지금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할 것은 밀가루입니다. 한 달만 끊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게 달라집니다. 밀가루를 끊는 건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식단을 이야기할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에 대한 논의는 종종 뒤로 밀려나곤 하죠. 그런데 사실 지방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기름을 피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기름은 단 한 스푼만으로도 우리 몸의 세포, 장기,
호르몬 시스템을 오랜 시간에 걸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 대부분에는 이 문제적 기름이 숨어 있습니다. 기름은 연료이자 파괴자. 기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연료이자 세포막을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기름이 대부분 공장에서 대량으로 뽑아낸 변형된 지방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두유 콩기름,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면실유, 홍화씨유. 이 기름들은 대부분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인데 자연적인 방식으론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화학 용매를 사용하고 고온 가열과 탈취, 탈색 과정을 거쳐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산화된 지방, 트랜스 지방, 독성 부산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분들은 몸속에 들어와 활성산소, 염증, 장누수, 면역 과잉 반응, 오메가3 흡수 방해라는 파괴적인 결과를 일으킵니다.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면역계까지 공격당하다.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이 세포들은 지방으로 둘러싸인 세포막을 가지고 있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때 나쁜 기름들이 들어오면 세포막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염증 반응에 더 민감하게 변하고 미토콘드리아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몸 전체의 피로, 무기력, 노화, 만성염증, 호르몬 불균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심지어 암까지도 연결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 균형이 깨지다. 우리가 먹는 식용유 대부분은 오메가6 지방산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오메가6는 본래도 필요한 지방이지만 오메가3와의 균형이 무너지면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메가6가 오메가3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효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몸속에 오메가6가 많으면 우리가 아무리 연어를 먹고 오메가3 보충제를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결국 좋은 지방을 아무리 챙겨도 나쁜 기름을 먼저 끊지 않으면 모든 시도가 무력화되는 셈입니다. 튀김, 마가린, 드레싱 생활 속 기름의 함정.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기름을 직접 들이붓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많은 음식에서 기름을 먹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튀김 요리, 볶음 반찬, 각종 볶음밥, 시판 샐러드 드레싱, 마요네즈, 마가린, 쇼트닌, 경화유 혹은 부분 경화유라고 적힌 재료들. 이 모든 것들이 정제된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에 문제가 되는 지방입니다. 더 놀라운 건 건강하다고 믿었던 한식조차 밖에서 사 먹는 순간 대부분 이런 기름으로 조리된다는 사실입니다. 낙지볶음, 잡채, 미역줄기볶음, 멸치볶음, 심지어 어묵볶음과 계란말이까지 볶음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기름은 조용하지만 무서운 누적형 독입니다. 매일 한 방울씩 몸에 들어와 몇 달, 몇 년 후 우리의 세포를 무너뜨리고 나이를 앞당기며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몰아갑니다. 설탕이 빠르게 몸을 망가뜨린다면 기름은 천천히 그리고 깊게 몸을 해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운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하면 가장 먼저 줄이려 하는 것이 지방입니다. 살이 찔까봐, 건강에 안 좋을까봐 왠지 피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수많은 임상과 상담을 통해 확신하게 된 사실은 지방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재료라는 점입니다. 지방은 단순한 열량 공급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포막을 만들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호르몬을 합성하며 몸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지방을 먹느냐입니다. 나쁜 지방이 문제이지 모든 지방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지방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산화되지 않았을 것, 둘째는 오메가-6 지방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을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름과 피해야 할 기름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 기준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기름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저는 이 3가지를 묶어서 올코아라고 부릅니다. 올리브유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건강 기름이죠. 코코넛 오일은 중수의 지방산이 많아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고 특히 케톤 생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저탄고지 식단을 할 때 유용합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높아 볶음이나 굽는 요리에 잘 어울리면서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한국 식단에 맞는 기름도 있습니다. 바로 냉합착 생들기름인데요. 이 기름은 참기름처럼 고소한 향이 나지만 볶지 않고 저온에서 짜내기 때문에 산화되지 않고 오메가-3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기름진 맛을 즐기면서도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나물 무침이나 비빔밥에 참기름 대신 생들기름을 넣어보시길 권합니다. 한식의 맛은 살리면서도 몸엔 훨씬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동물성 지방은 무조건 해롭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자연 상태에서 얻는 동물성 지방은 대부분 우리 몸에 잘 맞고 오히려 에너지 대사나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입니다. 달걀 노른자, 생선기름, 수육, 삼겹살 같은 부위에서 얻는 지방들은 기름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 가공의 방식과 조리 방식이 관건입니다. 튀기거나 불에 그을리면 산화가 일어나지만 찌거나 삶는 방식은 훨씬 안정적이죠. 특히 단식 중에는 이런 지방들이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체내 지방 대사를 자극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기름을 바꾸기만 해도 몸의 변화는 굉장히 빨리 나타납니다. 잠을 더 깊이 자고 아침에 덜 붓고 소화가 편해지고 심지어 식후 졸림이나 무기력함도 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단순한 기분 탓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첫 신호는 컨디션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지방은 결국 세포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방을 넣느냐에 따라 세포는 회복하든지 아니면 서서히 무너지든지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식단에서 기름부터 점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몸에 남아있는 염증과 피로, 그 원인은 의외로 아주 작은 기름 한 방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죠. 16대8, 18대6 혹은 24시간 단식, 주말 단식 등 유튜브나 책에서 다양한 방식들이 소개되며 어느덧 다이어트의 대표 전략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몸이 왜 단식을 통해 변화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간헐적 단식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먹지 않는 시간, 즉 공복이 길어지면 몸은 이 시간을 단순히 버티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청소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세포 내부에는 하루하루 다양한 손상이 쌓이죠. 쓸모 없어진 단백질 조각, 기능을 잃은 미토콘드리아, 산화된 지질, 노폐물, 염증 반응 물질들. 우리는 매일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하는 자가포식의 UTOPHAGY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공복이 일정 시간 이상 유지됐을 때입니다. 이 자가포식은 16시간 정도의 공복에서 시작되지만 24시간을 넘기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활발해집니다. 이때 몸은 에너지원을 바꾸기 시작하죠. 더 이상 음식에서 들어온 당이 없기 때문에 간에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꺼내 쓰고
그마저도 다 쓰면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이게 바로 단식 중에 지방이 잘 타는 이유입니다. 단식은 단순히 열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에너지 대사의 회로를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당에 의존하던 몸이 이제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삼도록 전환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로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를 꼭 강조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몇 시간을 안 먹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언제 먹고 언제 비우느냐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다음 날 점심 2시에 첫 식사를 한다면 16시간 단식은 맞지만 그 단식이 밤새도록 소화 중인 상태였다면 몸은 회복보다는 부담을 안고 아침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식 시간의 길이보다 자기 전에 최소 56시간의 공복을 확보하라는 원칙을 더 강조합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고 자정 무렵 잠자리에 든다면 그 사이 몸은 완전히 소화와 흡수를 끝내고 깊은 수면 속에서 진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간에 자가포식이 이루어지고 염증 반응이 가라앉고 대사 시스템이 스스로를 조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것이 단식 시간 동안 물 외에 뭐까지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장기 단식에서는 물과 소금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세포 내부의 자가포식이 방해받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인 시간 제한 단식으로 예를 들어 16대8에서는 당이 들어가지 않은 커피, 무가당 차 정도는 괜찮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몸은 상당한 회복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식을 할 때만큼은 쉬는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식, 음료, 영양제 등을 지나치게 끼워 넣으면 몸은 계속해서 소화와 대사를 반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단식의 가장 큰 이점인 세포 청소와 재설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결코 유행처럼 굶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회복 리듬을 다시 꺼내주는 일입니다. 먹을 때 잘 먹고 먹지 않을 땐 확실히 쉬게 해주는 구조. 그 안에서 우리의 세포는 다시 살아나고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회복되며 쌓여있던 지방은 불필요하다는 신호와 함께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단식을 잘 마쳤다는 건 몸속 세포들이 오래 묵은 찌꺼기를 정리하고 쌓였던 노폐물을 치우고 새로운 에너지 회로를 깨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회복을 위한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먹는 첫 한 끼, 바로 그 한 끼가 단식의 효과를 완성시킬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단식의 절반은 단식 이후 식사, 즉 보식이 완성한다. 우리 몸은 단식 중에 소화기관을 충분히 쉬게 합니다. 이때는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장운동도 느려지며 소화 효소도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무거운 음식이나 과식을 하게 되면 몸은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염증 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단식 직후에 당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튀어오르며 인슐린이 급상승하게 되죠. 이때 몸은 다시 지방 저장 모드로 돌아가고 단식 중에 열어두었던 지방 대사의 회로가 갑자기 닫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식을 마친 후 어떤 식사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소화에 부담이 없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보다는 부드럽고 익힌 음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푹 고운 삼계탕, 삶은 달걀, 수육, 찐 채소, 부드러운 두부 요리나 국물 요리처럼 위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흡수가 편안한 식사가 단식 직후엔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과 지방 중심의 식사입니다. 단식 중에는 단백질 공급이 잠시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질 좋은 단백질을 넣어주는 것이 세포 회복과 근육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 대사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는 좋은 지방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생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같은 산화되지 않은 지방을 활용한 요리를 선택하면 몸은 지방 연소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식 후 첫 식사를 마친 뒤 23일은 여전히 몸이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너무 강한 자극을 피하고 한 끼 한 끼를 회복과 균형에 집중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끼는 찜 채소와 고기, 한 끼는 부드러운 된장국과 생선, 이런 식으로 간단하면서도 핵심 재료가 살아있는 식사를 이어가면 단식 효과가 더 깊고 오래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식은 단순히 다음 식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식은 단식 후에 회복된 몸을 어떤 방향으로 다시 설계할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단식을 잘 해놓고 그 다음 끼니에서 과식하거나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몸은 다시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단식을 잘 마무리하고 좋은 재료로 균형 잡힌 식사를 차려낸다면 그 순간부터 몸은 더 가볍고 더 안정적이며 더 민감하게 회복을 이어갑니다. 단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몸이 깨어났을 때 그 몸에게 필요한 재료를 고요하고 정직하게 공급하는 것. 그게 보식이고 그게 진짜 건강을 되찾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을 빼려면 덜 먹고 더 움직여야 한다고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수면, 잠자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회복하고 지방을 태우고 대사를 조절합니다. 즉, 제대로 자지 않으면 아무리 식단과 단식을 잘해도 몸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낮 동안 받은 자극과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세포를 수리하고 호르몬을 조율하고 쌓인 염증을 가라앉히는 시간. 이 모든 일이 잠자는 동안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오직 깊은 수면, 즉 공복 상태에서 충분히 오래 자는 시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깊게 자지 못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자기 전 늦은 식사를 하고 카페인을 늦게까지 섭취하고 심지어 밤을 새워가며 일하거나 스트레스를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 결과 몸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깊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화하느라 바쁘고 불안정한 호르몬에 노출되며 결국 다음날 아침에도 개운하지 않고 식욕은 더 당기고 피로감은 누적되며 살은 점점 더 찌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때 몸 안에서는 특정 호르몬들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회복시키며 세포를 재생시키는 핵심 신호입니다. 놀랍게도 이 호르몬은 우리가 공복 상태로 잠들었을 때 가장 강하게 분비됩니다. 특히 잠든 후 12시간 이내 깊은 수면에서 정점을 찍죠. 그런데 만약 잠들기 직전에 뭔가를 먹었다면, 특히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식을 먹었다면 우리 몸은 여전히 혈당과 인슐린 반응에 집중하느라 회복 호르몬 분비는 억제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 밤에 먹은 음식 한 끼가 몸의 회복 전체를 막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에서도 항상 강조합니다. 자기 전에 최소 5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라. 그게 진짜로 몸을 회복 모드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단식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수면 습관입니다. 먹는 것을 멈추는 시간, 조명을 줄이고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시간,
잠들기 전에 몸을 진정시키는 루틴들. 이런 것들이 몸의 회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저는 수면을 밤의 단식이라고 부릅니다. 잠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쌓인 모든 문제들을 조용히 청소하고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준비하고 환경을 만들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줘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식단, 단식, 보식, 이 모든 전략이 진짜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잠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딱 맞춰질 때 우리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는 무리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정리되고 있구나.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매일 밤 찾아오는 고요한 수면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살을 빼는 방법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리듬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걸 먹고 있고 더 적게 쉬고 있으며 몸이 원래 가진 회복 능력을 스스로 막아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단서를 식사 하나, 단식 시간 하나, 기름 한 방울, 그리고 잠드는 방식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걸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살을 빼기보다 내 몸이 알아서 정리해주는 상태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의 회복을 위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